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사실상 좌초할 조짐을 보이자 오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혁신위의 좌초를 막고 연착륙을 시도하기 위한 긴급 만남의 성격이어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만남은 의외로 짧게 끝났고 인 위원장은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분위기가 좀 미묘하죠. 이 상황에 대한 해석에는 좀 더 자세한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 두 사람이 만난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웃는 얼굴로 악수를 건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1인데 멋진다니 보고를 잡았네. 김 대표에 비해 인 위원장의 표정은 비교적 굳어 있었습니다.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과 달리 회동은 15분여 만에 끝났습니다. 회동 분위기는 당 대변인과 혁신위원이 대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긴 호흡으로 지켜봐달라고 했고 인 위원장은 김 대표의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 김 대표님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루어지실 것으로 기대한다. 정혜용 혁신위원은 이번 만남으로 언론을 통해 비친 오해들을 조금 불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악화일로였던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은 큰 고비를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양측이 뚜렷한 합의점을 찾은 건 아니어서 현실적 봉합에 그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은 다시 인요한 혁신위로 넘어갔습니다. 혁신위는 내일 회의를 열어서 혁신위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혁신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주 당 지도부의 최종 보고되는 혁신안에 당내 친윤과 중진들의 희생을 촉구하는 안건이 담길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당초 내일 당 최고위에 올리기로 했던 희생 혁신안을 다음 주 월요일 종합보고 형태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최고위가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걸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내일 회의를 열고 그동안 발표했던 혁신안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도부와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한 6호 혁신안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혁신이 조기 해체를 포함한 활동 시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당 총선기획단은 공천 신청 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의무화하기로 의결하면서 혁신위의 2차 혁신안을 수용했습니다. 공천 신청 시에 포기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내려놓기에 혁신위에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부응해서 그런 결정을 오늘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기획당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에게 가점을 주는 형태로 다른 혁신안도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쪽에선 보폭을 점차 넓히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누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가 관심입니다. 이 전 대표는 연대설이 나오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에 선을 그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잇따라 만났던 이낙연 전 대표가 또다시 두 사람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걱정하는 그런 시간은 이미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특별한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재명 리스크가 현 정권의 실정을 덮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정책과 비전은 당대표 방탄 속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친명계는 새 전직 총리들의 정치적 상황이 다르다며 실질적인 연대 가능성은 낮게 봤습니다.
그분들이 민주당을 제일 많이 걱정한다. 여기까지는 연대의 고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서 뭐 신당이다. 이 문제는 아마 다른 문제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연일 화합을 강조하며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당 지도부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게 이 대표였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통합 메시지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에는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과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수용하고서라도 내정을 서두른 건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미 제2, 제3의 탄핵을 공언한 만큼 김 내정자의 앞길은 험난합니다. 보도에 박지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홍일 지명자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지명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검사 선배로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뒤 새 동생을 혼자 키우며 검사장까지 올랐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 방통위원장 지명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닷새 만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당장 이달 안에 KBS, ETV와 SBS 등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을 재허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모두 불법 방송을 하게 됩니다.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간 뒤 20일 이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절차 등을 감안하면 연내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관건은 야당의 협조입니다.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원회를 방송 장악에 앞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선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김 지명자가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 다시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 오늘은 급한 대로 방통위원장부터 발표했습니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이후엔 외교 안보 핵심 라인의 전면적인 개편도 예상됩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옮겨가고 그 후임으로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장관 후보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요. 오늘 인선에선 제2연평해전 영웅이 보훈 차관으로 깜짝 발탁되기도 했는데 더 자세한 소식은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규현 원장 사퇴로 공석인 국정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실장의 후임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됩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북핵 담당 대사를 지낸 이 이사장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힙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가 아주 위험한 급변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그만큼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론 통상 가자 외교 전문가인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안보의 새 축인 안보실과 외교부, 국정원의 수장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만큼 새 직무 사이 조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종 인선은 윤 대통령의 다음 주 순방 이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 차관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한쪽 다리를 잃고도 25분간 교전을 지휘해 승전 주역으로 꼽히는 이희환 해군 대령이 임명됐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절단된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 이제 저쪽에 보니까 그 군화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누운 상태에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되었죠. 국방부 과장급 직위인 대령이 차관으로 발탁되는 이례적 인선에 대통령실은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부산을 찾았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 민심 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주요 장관들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도 동행해서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들은 반드시 이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시장을 찾아서 시장 음식으로 점심을 들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를 한 접시씩 손에 들었습니다. 비빔당면과 만두도 추가하고 빈대떡을 잘라 나눠주기도 합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래, 우리 이 위원장도 하나 잡고. 이거 하나. 2030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함께했던 기업인, 정치인들과 부산 국제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곳곳을 돌며 부산을 더 발전시킬 테니 힘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외국 투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 부산 청년들에게 더 기회와 힘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산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앞서 엑스포 개최 예정지였던 북항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 산업은행 이전과 북항 재개발 등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들을 더 완벽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부산 is beginning입니다. 장관들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내놨고 첨단 장비와 R&D 등을 통해서 전력 반도체의 아주 핵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들도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들과 삼성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 노력은 부산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는데 부산을 축으로 하는 국토 균형 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러 온 자리였지만 때가 때인 만큼 여당의 사실상의 신고식을 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뉴스메이커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집중됐는데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 들어서자 의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기념 촬영도 합니다. 한 장관이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건 이민청 신설에 대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취임 초부터 이민청 설립을 준비해온 한 장관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력 공급은 늘리되 불법 체류자들은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책 설명을 위한 자리라며 정치적 해석은 선을 그었습니다.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아마 다른 장관들도 이렇게 설명한 전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연말 연초쯤 한 장관 후임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할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 얼굴이 돼야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서 나오시는 게 좋다는 거죠. 굉장히 주요한 카드고 본인 선거뿐만 아니고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당내에선 같은 내각 출신으로 수도권 출마가 거론되는 원희룡, 박민식 장관 등과 함께 수도권 선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대선 가짜뉴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 즉 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을 알고도 보도하도록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 때 검찰 진입을 막아섰던 김용진 대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석 달 만에 김 대표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뉴스타파 한모 기자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만배 씨 인터뷰는 허위인 줄 알면서도 보도되도록 개입한 정황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업자로부터는 김만배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한 당일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압수수색 직후 검찰이 언론사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승용차가 어젯밤 8톤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유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현장 화면을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권영석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한 고속도로. 밤 8시 30분쯤 3차선 도로를 달리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승용차가 8톤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유 전 본부장 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순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8톤 트럭과 부딪힌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 차량은 반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진입했는데 이런 그 차량이 화물차 앞부분 그걸 하기를 못하면서 들어오면서 접촉이 사고 났고 일단 블랙박스는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 전 본부장은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사고 경위가 수상쩍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브레이크도 안 잡아주잖아요. 수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은 일단 단순 사고로 보고 조만간 운전자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인터넷 판매 제품은 가격 비교가 쉬워서 가격이 경쟁력이기도 한데요. 낮은 가격을 앞세운 중국 직구 앱들이 한국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늘어나서 좋을 수 있겠지만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중국 직구 앱의 공습, 먼저 지선호 기자가 중소제조업체 상황을 전하겠습니다. 부산에서 10년째 신발을 제작 판매하는 A씨는 올해 처음으로 매출이 줄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경기가 안 좋았던 건 저도 사업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중저가 신발을 만들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데 중국 업체들이 비슷한 제품들을 중국 직구 앱을 통해 훨씬 싼 값에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약 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신발입니다. 비슷한 제품을 중국 직구 앱에서 검색을 하면 약 12,500원, 절반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업체 대표도 가격을 낮추고 새 디자인을 내놓지만 금세 비슷한 제품을 찍어내는 중국산 앞에선 역부족입니다. 해외 직구 시 $150 미만은 무관세라 국산 제품은 세금 면에서도 불리합니다. 본인이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공장도 가격이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 케이스나 완구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중국산 직구에 밀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중국 직구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늘었는데 중국 업체들은 한국 시장 공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We commit to invest 10 billion Korean won within 3 years to protect IPR in Korean market. 중국산 직구의 거센 공세에 국내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중국 직구 앱의 공세에 대기업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5년차 이상 직원의 희망 퇴직을 받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는 업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존 대기업들의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신흥 강자들까지 가세해 춘추전국 시대라 불리는 이커머스 시장.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급성장세에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알리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국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계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마켓을 제치고 이용자 순위 3위로 뛰어올랐고 또 다른 중국 쇼핑 앱 테무도 국내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쿠팡을 제외하고 이커머스 업체 대부분이 적자인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가세해 출혈 경쟁이 더 심해지자
SK 계열사인 11번가는 창사 이래 처음 희망퇴직에 나섰습니다. 1988년생인 만 35세 이상, 5년차 이상 직원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200명 안팎을 줄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도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점포수가 125개에 달했던 롯데마트는 점포수가 111개로 줄었고 일부 업체들은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경쟁력 있는 플랫폼, 쇼핑몰이 나타났을 경우에 국경을 초월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쇼핑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내수 침체에 중국 쇼핑몰 공세까지 겹쳐 국내 유통업계 이번 겨울은 어느 때보다 혹독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 중국산 가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가품 만드는 실력도 하다 보면 느는 건지 이제 도통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유명 상표를 단 중국산 가품 골프채를 밀수입해서 중고 마켓에 판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골프 숙련자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로봇 실험에서는 성능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골프용품 창고를 덮칩니다. 여성용 유명 골프 브랜드로 보이지만 모두 중국산 짝퉁이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부분하고 상표법 위반 부분입니다. 30대 A씨는 지난 21년 8월부터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 1000여 세트, 시가 18억 원어치를 밀수입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개인 사용 물품인 척 들여오거나 등산 용품 등으로 속여 분산하거나 축소 신고하며 감시를 피했습니다. 인터넷 중고 거래를 통해 정품으로 속여 시가의 절반 가격에 팔아 차액 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색상과 형태 등이 정교해 웬만해서는 정품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진품과 가품 골프 클럽을 직접 휘둘러 보겠습니다. 이 두 클럽을 직접 휘둘러 봤는데 차이점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프 인플루언서인 개그맨 정명훈 씨도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조품인지 정품인지 모르는 상태로 휘둘러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문기관이 로봇팔을 이용해 정품과 짝퉁의 성능을 비교했더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탄도가 이제 가품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공을 띄우기도 굉장히 어렵고.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애플이 과거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면서 국내 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2심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1인당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애플은 아이폰에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듬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그 문제로 되게들 많이 오세요. 좀 핸드폰이 과거보다 느릴 수는 있어요. 국내 소비자 6만 2천 명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교체를 유도하려고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업그레이드가 기기를 손상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고지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가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7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CPU 성능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사용자가 선택하게 해줄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배상받게 될 국내 소비자는 항소한 7명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 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사람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같이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국내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 밤사이 아이가 아프면 병원 문 열기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렇게 병원에 일찍 다녀온 뒤 카페에서 브런치를 즐기려는 엄마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주장을 의사협회 연구원장이 공개적으로 해서 논란입니다. 소아과에서 만난 엄마들 반응을 황민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우봉식 의협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든다고 썼습니다. 소아과에서 만난 엄마들은 황당해합니다. 그런 엄마들 없을 텐데 처음 듣는. 밤새 아이를 걱정하다 달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밤에 아프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산비약으로 처치하다가 안 됐을 때 이제 아침에 가죠. 우 원장은 또 응급실 뺑뺑이는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 환자를 대형 병원에만 보낸 탓이라고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전문성 뭐 이렇게 따질 건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119 구급대원이 데려오는 거는 아닙니다. 의료계에서도 억지 주장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그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 원장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의협은 소아과 오픈런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밤 대통령실 앞 1인 시위를, 다음 주엔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올 한 해 교육계 최대 화두는 킬러 문항이었죠. 지금 교육계는 현 중학교 2학년 대입에 심화 수학을 도입할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심화 수학을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두고 원하는 학생만 공부하게 하자는 건데요. 이 대학 교수들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수학 교사와 학부모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 영역에서 최고 난도로 꼽히는 미적분 30번 문제입니다. 함수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항인데 정답을 맞춘 수험생은 5%도 안 됩니다. 정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이런 문제는 배제할 방침입니다. 대신 미적분과 기하만 떼어내 이과 선택 과목을 만들지 검토 중입니다. 교육계에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학계에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공지능의 국가적이나 개인적인 실력은 거의 수학 실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교사들과 학부모 단체는 반대 입장입니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사 10명 중 7명은 심화 수학을 도입하면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사교육 카리텔 없애기나 이런 거하고도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교육부는 모레 발표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심화 수학 신설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범행 후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정황을 확보하고 은폐 시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아내 사망 원인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놨습니다.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금속 재질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한참이 지나 119에 신고한 점에 주목합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각은 3일 오후 7시쯤인데 A씨는 7시 49분 아내가 다쳤다고 119에 신고해 수십 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씨는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현장에 없었고 1시간여가 지난 뒤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시간을 벌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다니던 대형 로펌에서 퇴사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새벽 시간 진주에서 30대 남성이 터미널에 진입해서 시외버스를 훔쳐 몰고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4시간 가까이 시내를 질주하면서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이어갔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출근 시간 전에 붙잡혔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터미널에 주차된 시외버스에 오르더니 잠시 후 차를 몰고 그대로 터미널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30대 A씨가 시동 열쇠가 꽂혀 있던 시외버스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10년 이상 내가 근무해도 이런 경우는 완전히 처음이죠. 황당하죠. A씨는 훔친 버스를 몰고 3시간 40분 동안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역주행 질주를 하거나 차단봉을 부러뜨리며 난폭 운전을 하더니 40분 정도 버스 안에서 잠까지 잤습니다. A씨가 몰던 버스는 오전 6시쯤 이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100여 미터를 밀고 나가다 멈췄습니다. 경찰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늘어나는 출근 시간대 직전에 붙잡히면서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버스를 훔칠 당시 술을 마셨거나 환각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키가 꽂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운전면허증이 대행운전 면허증이 있다 보니까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차량 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1년 전 오늘이죠.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몰던 승용차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고 12살 손자가 숨졌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누구든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제조사 결함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강릉 사고 유족 역시 급발진 증명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소송이 언제 끝날지 기약은 없고 일명 도연이법은 8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공원 묘지에 꽃과 과자가 올려졌고 축구공과 손흥민 선수 피규어도 놓였습니다.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12살 이도영 군의 묘입니다. 매일매일 운동장 보면 도연이가 생각난다고. 그만큼 모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1년이 지났어도 먼저 떠난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엄마 아빠 살려달라고 외쳐보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빨리 갔니? 당시 운전을 했던 할머니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모든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어머니를 보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이 사고로 그냥 저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힘겨운 소송을 치르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급발진을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제조사와의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명 도연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중론 속에 진척 없이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납치 사건 발생 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해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변을 당하는 일이 간혹 있었는데요. 이제 신고자가 몇 층 어느 방에 있는지까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발전된 디지털 기술 덕분인데요. 유혜림 기자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치된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숨어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 상황실은 즉시 스마트폰 신호를 추적해 신고자가 8층 높이 건물에 6층 정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즉시 6층으로 올라가 이동형 송신기로 신고자의 스마트폰 신호를 추적해 구조자가 갇힌 방을 찾습니다. 이 단말기를 통해 신호 세기가 강한 곳을 찾아가면 신고자가 있는 곳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개발해 현재 경찰서 7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기술로 실종 아동을 1시간 만에 찾는 등 지난해 9월부터 66명이 구조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CCTV로 용의자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새로 개발됐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포착된 용의자의 모습을 입력하면 주변 CCTV 영상에서 동일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검색해 알려줍니다. 빠른 수색으로 추적 4분 만에 납치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삶이 더 편리하고 안락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위험 요인들로부터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 전화로 10m 범위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해 골든타임 안에 더욱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흔히 40대를 경제 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이 경제 무게추가 50대로 옮겨가고 있는 게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50대 일자리가 가장 많았고 증가폭도 가장 컸습니다. 반면에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의 신중년센터, 50대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강좌팀이 회의 중입니다. 옛날 같으면 경제활동이 적어질 나이지만 요즘엔 한창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50이라는 개념이 예전 50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더 열정적으로 살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지금 청년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일자리 개수는 50대의 비중이 처음으로 40대를 앞질렀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개수도 50대에서만 26만 개, 역대 최다입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40대로 꼽아왔던 건 이제 옛말입니다. 40대에서 조금 일자리가 늘면서 약간 비슷한 규모가 될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반면 20대는 1만 개, 30대는 5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쳐 청년들의 취업 걱정은 갈수록 커집니다. 대학교에 와서 꿈을 키운다기보다는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휴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최근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더해 경제활동 인구에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성장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청약 열기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데 분양가는 그런데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심지어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강남보다 비싼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데 정수양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최근 분양에 들어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4개월 전에 분양한 아파트보다 같은 면적의 분양가가 7천만 원이나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거 받아서 낼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이지. 올해 들어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하며 3.3제곱미터당 3,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 대거 벗어나면서 시행사들이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분양가를 대폭 올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강남 3구보다 분양가가 비싼 기현상도 일어납니다. 지난달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전용 59제곱미터 분양 가격이 8억 8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분양가가 시세 하단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그 수준에 나오기 때문에 다 따지게 됐죠. 그중에서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게 되고요. 여전히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 값은 물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고 조합도 분양가를 높이려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분양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가상자산과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조심해야 할 건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혜연 기자. 대표적인 가상화폐죠.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테라 루나 사태와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태로 올해 초 16,00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예. 최근 급등세를 타더니 4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한때 6천만 원을 넘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160% 넘게 가격이 오른 겁니다. 비트코인에 따라 일부 다른 가상화폐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예, 주가도 좀 부진하고 가상화폐도 한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금 ETF, 구리 ETF처럼 증권 거래소에 상장해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펀드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허용하지 않았는데 지난 8월 법원이 운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 ETF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기관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데 계좌를 투고 돈도 보내고 비트코인을 샀어야 됐는데 이게 기관 투자자들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디지털 도구들을 좀 다루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내년을 주목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내년이 바로 반감기가 오는 해입니다. 네, 비트코인은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 금처럼 캘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4년마다 오는데 내년 4월이 그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금리를 비롯한 거시경제 상황도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2021년 사상 최고치까지 오른 것도 풍부한 유동성 덕분이었는데요. 미국 물가가 균형에 가까워졌다는 지난 주말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서 아직도 위험 자산인 것 같아요. 금리 상승 사이클이 끝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나 투자 유혹이 생길 만한데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가격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내년 말까지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까지 오를 거라는 투자은행 보고서가 있었고 블룸버그는 중장기적으로 53만 달러, 7억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 추가로 오를 여력이 별로 없다는 비관론도 나옵니다. 예, 희망적인 뉴스가 쏟아지면 끝물이라는 말도 있죠. 이제 정말 투자에 신중할 때가 됐다는 뜻일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홍영 기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의 최대 도시 중심부까지 진입해서 이 하마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구출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며 전쟁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인질 가족들의 희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가족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하마스의 성폭력 만행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אני וחברי הקבינט נפגשנו היום עם משפחות החטופים על הרעב, על התעללות נפשית ופיזית. 그런데 정작 이 면담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138명 석방을 위한 협상을 재개해달라는 가족들 요구에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모두를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이에 참석자 일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국내 여론 악화는 물론 민간인 희생을 우려한 국제사회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은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중심부에서 시가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עברנו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לשלב השלישי של התמרון. אנחנו פועלים מול מרכזי הכובד שלו בדרום.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례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아버지는 연탄입니다. 숨구멍이 불구멍이지. 그 집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한숨을 불길로 뿜어올리지. 헉헉대던 불구멍 탓에 아비는 쉬 부서지지. 가을 때 되면 그제야 낫달처럼 창백해지지. 연탄은 어머니입니다. 새벽마다 어린 우리들 잠 깨울까 봐 조심스럽게 연탄불 가는 소리. 일어나기 싫어 모르는 척하고 듣고 있던 어머니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자식들에게 아린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알면서도 잠자는 척 이불을 덮었었다. 빈말로 어머니를 속였다. 왜 저를 깨우시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탄 배달하는 어머니를 따라 나서 얼굴에 검댕을 묻히는 게 창피해 툴툴거렸다고 했죠. 문학평론가 남인혜 교수가 기억하는 연탄에도 가난이 스며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 나태주 시인이 얇은 월급 봉투를 들고 오면 어머니는 늘 쌀과 연탄부터 들여놓았습니다. 그 시절 연탄은 먹을 양식만큼이나 소중했죠. 지난해 늦가을 80대 노인이 연탄 나눔 공동체 연탄은행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져서 고민입니다. 하루를 나려면 연탄 5장이 필요한데 염치 없지만 저희 집 연탄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지금도 연탄은 낮은 곳을 온기로 덮이고 어두운 곳을 희망으로 밝힙니다. 밥은 하늘이고 연탄은 땅입니다. 얼굴 없는 연탄 천사가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충북 제천시청에 해마다 2만 장씩 맡기기를 벌써 21년째입니다. 21년째요. 판매업체의 연탄 보관증과 함께 우편으로 온 손글씨도 20년 한결같이 짧고 담담합니다. 제천시가 판매업체에 수소문했지만 이름 알리기를 원치 않고 조용히 돕고 싶다는 뜻만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줄어들긴 하지만 지금도 7만 4천 가구가 연탄을 뗍니다. 한 장이 900원 안팎인데 난로 하나만 지펴도 겨울을 나르면 800~900장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탄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생산비, 배달비가 다 오르면서 지역에 따라 1,200원까지 연탄값이 치솟았습니다. 덩달아 연탄 기부의 온기마저 연탄재처럼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연탄은행에 330만 장이 들어왔던 게 올해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60만 장에 그쳤습니다. 제천 천사의 손길이 그래서 더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고 외쳤던 시인은 연탄차가 부렁부렁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풍경이 제일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어찌 연탄뿐이겠습니까? 나눔과 베품은 가진 것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댈 어깨를 슬며시 내주는 작은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져가는 풍경이지만 이맘때쯤이면 늘 연탄 한 장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차갑게 변해져서 그럴지도 모를 일이죠. 12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연탄이었습니다. 오늘 비구름에 먼지까지 더해지며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가량의 비가, 강원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일부에선 우박을 동반하며 다소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 아침에 반짝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대부분 해소되며 내일은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하겠고요. 내일 새벽 영남 지역만 일시적으로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새벽부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도, 춘천이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1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5m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